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9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2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황 및 투자 전략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금요일부터 나왔던 어떤 경제 뉴스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 자동차 대출, 그리고 뭐 지역은행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로 좀 떠올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서브프라임 들어보셨죠? 서브프라임. 2007년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난 2007년도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때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런 신용 문제가 불거져서.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바로 신용 등급을 뜻해요. 우량한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프라임 등급이고요. 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튼 자동차 대출 분야에서 내러티브상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 투시마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던 두 개의 지방은행, 그러니까 지방은행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고, 또 자동차 대출 분야에서도 이슈가 됐었었는데, 자동차 대출,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관련 자료 올려드리면서 어디 갔냐? 이거 보시면 여기 오토론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오토부터 시작해가지고 홈 에코티까지 해서 총 6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오토가 바로 자동차 대출이에요, 여러분. 네, 이 오토가. 근데 얘네가 지금 연체율이 확 급등을 한 거죠. 거의 4, 50% 정도 급등을 한 겁니다. 음. 다른 애들은 다 괜찮아요. 다른 애들은 다 안정적인데 자동차 관련 대출만 급증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현상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노란색이 서브프라임이에요. 파란색이 프라임 등급이고요. 프라임 등급은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이겠죠. 네, 이 사람들도 최근에 보면은 연체율가 조금씩 자세히 잘 보시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 네, 하지만 서브프라임 등급에 비할 바는 못되죠. 얘들은 지금 뭐 완전 급등 중입니다. 계속.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음.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2008년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당연히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전 세계가 완전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었었고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미 그때보다 연체율은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연체율이. 그쵸? 닷컴 버블 당시 그때보다도 고점을 넘었습니다, 지금. 최근 2, 3년째 계속 이 고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결코 이런 것들이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22년도부터 페드가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맞죠?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어떤 이자 부담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사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약간씩 둔화가 되고 있는 거지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상승폭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페드가 계속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도 낮은 사람들은 물가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금리가 확 치솟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가도 높아지는데 금리도 높고 이자 부담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연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연체율이 높아지면은 금융기관들, 그죠? 결국 대출을 해줬던 기관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손 충당금을 미리미리 쌓아 놓는 거예요. 잠시 후에 뭐 기사에 나옵니다만 여기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어디냐? 나올 텐데. 대손 충당금. 위에 나오나?
아,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있네. 여기 나오죠, 그죠? 네.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던 게 뭐냐면, 주요,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대형은행들, 그 지역은행들 일부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 대손 충당금이 월가 예상보다 적더라. 어, 이런 것들이 호재로 인식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에. 예. 왜 그러냐면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대출해 놓고서 얘네들이 회수가 안 될까봐, 회수가 안 될까봐 미리미리 얘네들이 이제 준비를 해놓은 그런 금액,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적게 쌓아놨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회수가 어려운 대출이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대출해주긴 했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많이 쌓아놔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막상 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어. LI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대손 충당금이 직전 분기보다 오히려 줄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호재가 된 겁니다. 금요일 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 어쨌거나 대출해준 기관들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물론 과거 2008년도, 2007년도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만큼 이 주택담보대출만큼 사실 규모가 크진 않죠, 자동차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 같은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지진 않겠지만은 어찌됐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거든요. 어, 자동차 대출도 못 갚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심할 경우엔 차도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정말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가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K자형 경제. 부자들은 점점 어때요? 잘 살아요. 네.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막 어, 돈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돈을 벌어.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월급들은 월급은 잠깐 지갑을 스쳤다가 바로 나가버리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벌이는 계속 비슷한데 음? 물가 오른다고 해서 월급이 쉽게 오릅니까? 안 올라요. 그래서 월급은 잠깐 내 지갑을 스쳐서 바로 나간다고. 스쳤다가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실 심각한 불균형이에요.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언젠가 한번 터지긴 터질 거거든요. 음.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진 않아요. 분명히 가만히 냅두진 않습니다. 때문에 뭔가 분명히 조치를 취하긴 취할 텐데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심각한 불균형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한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자, 뉴스 계속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됐었던 게 자이언스 뱅크,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대출 사기로 인해 가지고 손실 공시 후에 주가가 급락했었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한 거예요. 네, 반등에 성공을 했고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던 은행들의 순상각 비용이나 어떤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적에 신용은 오히려 예상보다 양호하더라. 그래서 은행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최근에 불거졌었던 어떤 이런 은행권의 신용 문제를 약간 부식시키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낸 거죠. 네,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았다. 무디스의 글로벌 사모신용펀드 사모신용의 헤드 마크 핀토라는 사람도 미국 중견은행의 부실 대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베어드도 자이언스 뱅크에 대해서 시가총액 10억 달러 감소는 과도하다. 네.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높였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이 오바다. 급락했던 건 솔직히 좀 오버스럽다. 투머치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이번 주 고용 악화를 거론하면서 금리 인하를 당분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 상승의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죠. 그리고 QT 종료 시점, QT라는 것은 양적 긴축.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죠. 그죠? 네, 국채를 발행하면은 페드가 산단 말이에요. 페드도 사고 뭐 여러 은행들이 사겠죠, 그죠? 국채를. 네, 국채를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국채는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원래는
국채가 그러니까 국채 다양한 국채가 있죠. 만기가 다 달라요. 뭐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단기부터 해가지고 장기물까지 있는데 페드가 투자를 했었던 이 국채가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페드가 국채를 사면서 투자했던 돈을 재무부가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얘네가 다시 원금을 받게 되면은 보통은 재투자를 해요. 예, 보통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럴 때는 계속적으로 만기가 되면 다시 또 그걸 또다시 국채를 사고, 또 만기가 되는 것들은 또다시 국채를 사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QT라는 건 뭐냐?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일정 부분을 재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한다는 개념이고,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유동성을 조금씩 빨아들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QT를 종료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어,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이제는 종료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도 계속 QT는 진행 중이었다. 그 말이야. QT는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긴축마저도 종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 유동성 파티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경제도 사실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부자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과 부자들 때문에 표면적으로 너무나 좋거든요. 그죠? 서민들, 중산층 이하, 자영업자, 수많은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들은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일부 부자들과 일부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겉으로는 되게 번지르르 하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리고 거기다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양적 긴축도 이제 종료가 된다 그래. 완전 유동성 파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길게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정말 급락을 하게 되는 주요 어떤 트리거가 된다라면 바로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다시. 예. 금리 인상. 그러니까 물가가 만약에 다시 튀게 되면 음? 지금 다들 별로 걱정도 안 하고 다 너무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뭐 경제도 나쁘지 않고 금리 인하에다가 막 이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물가가 다시 튈 수밖에 없어요. 길게 봤을 때. 그죠? 물가가 튀게 되면은 페드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 맞죠? 뭐 당장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다는 건 아니고 멀리 봤을 때. 네, 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죠?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영래포 창구 이용자가 어제 기준으로는 41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반면에 긴급 자금 수요를 나타내는 레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레포는 뭐고 레포는 뭐냐? 또 2019년도에 레포 사태 이건 뭐냐 대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레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페드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가 페드한테 돈을 맡겨요. 페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우리 돈 맡겨.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은행들은 돈을 맡기고 뭘 받습니까? 채권. 네, 채권을 받고 그다음에 이자를 받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시중 은행들이 페드한테 돈을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을 페드가 흡수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영래포예요. 근데 위에 보게 되면은 보시면 음, 영래포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음. 이제 더 이상 페드한테 돈을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은행들이 돈이 넘쳐나면은 얘네한테 돈을 맡길 텐데, 음, 지금 얘네한테 맡기지 않는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돈 쓸 데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은행이 돈 쓸 데가 있다. 그럼 어때요? 그 말은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은 지금 열심히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레포 수요가 지금 갑자기 확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레포는 반대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 은행이 페드라든지 혹은 다른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은행에 들고 있던 채권을 맡깁니다. 어, 맡겨요.
이건 뭐예요? 아까 이 영래포와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은행이 얘네한테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예, 페드한테, 야, 우리가 들고 있는 채권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그죠? 돈을 빌려줘. 예,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영래포는 돈이 어디로 가요? 페드한테 가요. 근데 레포는 돈이 은행들, 내지는 금융기관들한테 간다고. 그게 레포가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포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돈이 필요한 은행이 늘었다. 이는 곧 시중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호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유입니다. 왜 돈을 빌리느냐? 이 돈 빌리는 이유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나 여기 투자하고 싶어. 우리 회사가 캐파를 늘릴 거라서 공장 짓고 막 할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할 거니까 돈 좀 빌려줘. 이런 거면 괜찮아요. 근데 뱅크런이라든지 혹은 어떤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했어. 돈을 못 갚아. 그죠? 못 갚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에 따른 단기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돈을 빌리는 거면 이건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포 금리가 갑자기 2%대에서 10%대. 야, 나 돈 너무 급해. 이자 10% 줄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죠? 은행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급하게 된 거죠. 어떤 이슈가 터졌어. 어. 왜 그랬어요? 그때 법인세, 납부일이었었고 동시에 재무부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했어요. 재무부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누가 삽니까? 어? 여러분들 페드도 사고 은행들도 산단 말이에요. 그 은행들은 얘네가 국채 발행했으니까는 의뢰하던 대로 그냥 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고 국채 매입을 합니다. 네. 이거 하니까 은행들이 대규모로 국채를 갖다가 이제 매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시죠? 거기다 또 페드 같은 경우에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페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적 긴축이.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재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법인세 납부. 그러니까 회사들이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에다 대출을 해. 근데 거기다가 은행들도 대규모로 국채를 갖다가 얘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돈도 부족해. 근데 페드도 마침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 네. 그죠? 이 시중의 유동성이 씨가 마르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야, 이거 우리 돈 부족해졌어. 불안불안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래포 금리가, 야, 레포 금리가 확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의 어떤 트리거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그랬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야,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불안한 시각이 있었다, 최근에.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페드가 어떻게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시장에다 그냥 자금을 팍 투입한 거야. 음. 매일같이 수백억 달러의 레포 잔금을 막 공급을 한 겁니다. 야, 돈 빌려줄게. 가져가, 가져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단기적으로 국채 매입을 다시 재개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양적 긴축 진행 중이었어요. 만기 도래하면 재투자하지 않았다고. 그 규모를 서서히 늘려가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국채 매입을 다시 막 열심히 재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상 미니 QE, 음, 미니 양적 완화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이언스뱅크 이슈 이런 것들은 고립된 사례지만 2023년도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와 비교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잠재적으로 신용 품질 문제에 대한 더 큰 의문을 제기한다. 여전히 나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 뭐 그런 뜻이에요. 빌그로스 지역은행의 바퀴벌레는 계속해서 주식과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딱 보이면은 걔네가 이제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수백 마리가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행의 이번 이슈가 바퀴벌레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여기저기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어떤 신용 관련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생겨나고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페더치상에서는 10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뭐 1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12월에도 100%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금리 인하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중국에 예고했던 추가 100% 관세, 11월 1일이었었나요? 지속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어,
그리고 또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고 양국이 모두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뉴스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한 1.10% 급락하다가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네.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10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대중 관세는 약 157%가 된다. 추가 관세 부과하게 되면 스콧 베센트는 이제 두 정상의 회담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사실 그동안 잠잠하다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또다시 막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요. 뭐 증시를 급락시키기 전에 트럼프 가족들이 풋옵션도 사고 숏포지션 진입했다. 그리고 급반등 나오기 전에 또다시 롱으로 바꿨다. 그런 근거 자료들이 여기저기 SNS를 통해서 막 퍼지고 있습니다. 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갑, 특정 어떤 지갑 주소를 하게 되면 그 내역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되게 좀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지갑 같은 것들도 주소가 막 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얼마를 인출하고 얼마를 뭐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고 이런 것들 나온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것들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은행주 반등 속 오라클 급락. 자, 어떤 특정 매체에서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마진이 30~40%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에 대해서 오래된 엔비디아 AI 칩에서도 오라클의 총 마진이 그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엔비디아 칩을 썼을 때도 마진이 이거보다 낮았는데, 과연 얘네가 30~40%가 될 것이냐? 옛날에도 그저께 안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과연 되겠니? 너희들이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오겠어? 약간 의문스러운 그런 어떤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 톱니는 정말 뭐 얘는 강세론자입니다. 얘는 지수가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톱니는 이번 계절적 요인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연말까지 최소 5%, 많게는 10% 이상의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S&P는 7천을 웃돌 것이다. 톱니. 적극적으로 얘는 계속 강세론자예요. 계속 올라간다. 자, 실적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뭐 경제 지표도 있겠지만은 실적 관련해서도 이제 이번 주에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넷플릭스, 테슬라, 네, 요 정도. 이번 주에는 유명한 종목은 넷플릭스와 테슬라예요. 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수요일 아침 새벽에 나오고, 테슬라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뭐 이때까지 나온 것들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팩트셋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12%, 이때까지 실적 발표한 애들, 전체 12%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86%가 지금 컨센서스보다 높은 EPS를 내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5.9% 높은 순이익은 5년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보면 미국 기업들은 이때까지 제가 쭉 관찰해 보면 대부분 컨센서스보다 잘 나와요, 수익이. 대부분. 네. 대부분 아주 실적 추이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비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실적이 웬만하면 다 잘 나와요. 컨센서스보다. 실적 웬만하면.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단한 애들인 것 같아요, 정말. 미국 기업들은. 뭐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 설문조사가 있었었는데 에버코와 IS에서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2025년도 올해 말까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섹터가 뭐니? 낼 부분이 뭐니?라고 했더니 여전히 M7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주 후에 예정됐었던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관세나 수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애들은 78%, 그리고 금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6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보시면은 자, 이번에 핫 이슈를 짚어볼 건데, 투자 심리의 직접적 악화를 원인을 제공했었던 두 개의 지방은행, 자이언스뱅크라든지 걔네들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은 회복을 했고,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대출 분야에서는 경계의 눈초리. 네. 지난 15년간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50% 이상 급증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저신용자는 물론 고신용자 사이에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프라임 등급은 근데 얼마 안 됐어요. 해봤자, 그죠? 서브프라임이 문제죠. 그리고 차를 구매할 때 대출을 7년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다. 네, 당장이 빡세니까 월 납입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늘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치보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실제 차량 값보다 대출 잔액이 많은 이런 걸 이제 업사이드 다운 상황이라고 해요. 네, 이런 상황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정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신용 점수가 720점 이상의 우량 그룹은요. 그러니까 물가 조정 후 실제 신용카드 결제액이 2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파란색 어디 갔어?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제 신용 점수 높은 애들이에요. 여기 가운데 녹색은 가운데 그다음에 노란색이 가장 낮은 등급이거든요. 시공 등급이.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만 놓고 보면 솔직히 지금 조금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잘 보세요. 실선과 있고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선이 있고 실선, 두꺼운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실선은 뭐냐면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한 실제 구매력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물건 값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인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어떤 물건을. A라는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올해 똑같이 A를 샀는데 이게 120만 원이야. 음. 가격이 얼마 뛰었어요? 20% 올라갔었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물가가 이만큼 20% 올라간 거예요. 어.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물가가 올랐어. 그래서 이 실선은 뭐냐면 이 120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실선은. 아셨죠? 네. 그 이 점선은 뭐냐면은 단순 금액 기준의 구매력. 네. 그러니까 물가 변화를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그게 달러 금액 그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음.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적어놨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노란색은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었을 때에 이게 지금 2022년도입니다. 여기가. 맞죠? 네. 물가는 분명히도 올랐어요. 물가는 올랐음에도 보통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도 같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지금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쵸, 여러분? 2022년도 때보다 지금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음. 인플레이션 고려했었을 때의 실질 구매력 기준이 좀 확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 볼까요? 녹색. 녹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게 비교했을 때 녹색도 떨어졌어요.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들이 지금 어때요? 다 2022년도보다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고신용자는 어떠냐? 고신용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네. 맞죠? 음. 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신용자들도 지금 소비력이 어때요, 여러분들? 예, 크게 지금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제가 적어놨어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 물가 상승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 수준에서 멈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은 정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분명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들 얘네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경제 GDP의 70% 이상이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소비에서. 얘네가 죽어버리면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일부 부자들과 일부 빅테크 기업들 때문에 제가 표면적으로는 겉만 번지르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자, 참고하시고, 네. 어, 뭐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음, 올해 지수 벤치마크라는 것은 이제 비교 대상인 지수가 되는 거겠죠. 네. 벤치마크를 이긴 펀드 매니저는 겨우 22%다. 올해 여러분들 이게 최신 숫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이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종목을 선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게 지금 성과가 너무나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지수 대비 성과가 너무 안 좋다. 어.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지수를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성과를 좋게 낸 그 펀드 매니저의 비율이 펀드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8%는 지수 대비 지금 좋지 않다 그 말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비이성적인 거죠. 예, 비이성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의 매크로를 적용하면은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앞으로. 근데 그 누구도 지금 경기 침체를 보고 있지 않아. 그죠? AI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바뀐 거예요. 과거에 먹히던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상당히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다수의 그런 서민층과, 자, 부자가 많겠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서민들과 중산층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서민과 중산층이 많아요. 근데 걔네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미국 증시 신고가하고 너무나 좋다 이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 AI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바뀌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댄 아이브스라는 이 매드부시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밤 10시 30분이다. 파티는 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 이어진다. 강세장은 2년, 3년 더 지속될 거다. 쫄지 말고 살아. 네. 중장기로 봐라. 어, 미국의 빅테크들끼리 지금 서로 손을 잡고서 다른 세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새로 짓고 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금요일 날 국장 상황이 좋지 않았죠.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제가 금요일 아침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위험하다. 나스닥도 좀 위험해 보이고 국장도 리스크 관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금요일 날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다. 수익 있는 거 좀 챙기고 일부 뭐 약손절도 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할 예정이다. 라고 제가 금요일 아침부터 말씀드렸어요. 아침부터. 음, 아침부터.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의 70% 이상이 급락을 했죠. 네. 70% 이상이. 그죠? 아침부터 제가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급락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 이제 오늘 제 뷰고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어 그 뭐야 코스피가 3,850, 코스닥은 이 부근대 여기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여기 찍진 않았어요. 찍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너무나 부담이라서 갑자기 급락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존 뷰대로 3845에서 3850 포인트 여기는 전 단기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아예 꺾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요 저항대를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급락을 한다, 무조건 뭐 추세가 꺾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100%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면은 저는 기존에 우리 유료연님들 포트를 좀 비중을 줄일 예정이고 코스닥은 여기 850대 그리고 코스피는 똑같네요. 850대 그러고 보니까 코스피는 3850 코스닥은 850 이 부분에 오면 만약에 도달한다 그럼 그때는 저는 비중을 좀 줄일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지금 매수를 하려면은 최대한 시장들이 강하면서도 추세가 좋은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추세는 좋아요. 네, 추세는 살아 있다 분명히. 근데 지금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만약에 21선 전후에 지지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저점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코스피 일본 차트인데 코스피는 지금 너무 부담입니다. 네,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여기서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갈지 아니면 갔다가 급락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800 얼마? 3,850포인트 부분. 네, 이 부분. 이 무게를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저는 그때 비중을 좀 줄일 예정이에요. 음, 그리고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면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하지만 추세는 분명히 누가 봐도 뚜렷한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좀 쉬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3,800, 그러니까 850포인트 부근, 이 부분은 저는 나름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매수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나서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면,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면 저는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국장 추세는 뭐 좋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기 때문에 빠지면 저점 매수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장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요거 이번 주 일정부터 체크를 하자. 이번 주에 볼 만한 것들은 일단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셧다운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 발표가 되게 많이 밀렸어요. 그죠? 원래는 그 전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밀렸는데 이것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또 밀릴 수도 있겠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일단 일정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일정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나 뭐 PC나 둘 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근원이 중요하고 MOM, 전월 대비가 중요합니다. 예. 한참 2022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YOY가 중요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이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월 대비 MOM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5년 예상치,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이런 것들 뭐 되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되게 크게 바뀌게 되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증시 볼 건데요. 와, 지금 되게 어려워요. 네, 제가 나스닥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 최근에는 관망비 말씀을 드리다가 자 여기 보시면 목요일까지는 제가 관망비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 종가를 보고 판단하자.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자 이거는 쇼 차트예요. 나스닥 100지수 쇼 차트인데 이게 여기가 100점이고 또 여기가 100점이란 말이죠. 왜? 롱쇼타임 100점, 롱쇼타임 시그널 100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건 쇼 차트 인버트 차트란 말이에요.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떤 상태였었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를 제대로 뚫으면은 모르겠는데 뚫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 아직까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요일까지는 관망비율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는 여러분들 위험해 보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쇼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네. 금요일 아침에 제가 쇼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때 잠시만요. 금요일 아침에 10월 며칠이냐? 10월 17일이지? 맞아. 10월 17일. 여기 있네. 자, 그때 제가 아무튼 쇼 가능성이 높아 본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날 나스닥 소문이 마이너스 1.7%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적중을 했죠. 네, 근데 본장을 또 어떻게 했어요? 본장을 또 말아 올렸어. 급락했다가 한 오후 6시부터인가요? 나스닥 소문이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본장에서 플러스까지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쇼 차트를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맥점, 롱쇼타임 맥점 지금 여기가 하나 있고, 자, 이게 롱쇼타임 맥점이고, 여기도 롱쇼타임 맥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예요? 또 가두리. 네. 결국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기를 또 찍었어요. 보세요. 정확하게 이 맥점에서 빠지죠. 여기 봐봐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정확하게 딱딱 밀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여기서 지금 치고받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애매하게. 네.
너무 애매하게. 음. 맥점은 지금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짜증나요, 솔직히 말해서. 예. 지지 테스트, 저항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결국 롱숏 맥점 가두리로 가는 이유가 지지도 받고 저항도 받고 하는 이유가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아래 계속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그죠? 이러다가 언젠간 여기서 올라가던 떨어지던 방향성이 잡히겠죠. 지금 미증시가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차트를 보게 되면 자 쇼차트가 아니라 정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딱 이렇게 이 상태로만 보게 되면 솔직히 뭐가 유리하냐면 롱이 무조건 유리하죠. 롱이. 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무조건 롱이 유리하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아직 돌파를 못했지만 롱숏 맥점 여기를 돌파를 못했지만 네,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롱이 무조건 유리한 게 맞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롱이 유리한 게 맞다.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죠. 하지만 롱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왜냐면은 핑크 블루가 너무나 빳빳하게 우상향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롱숏 저항 맥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컨빅션을 갖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관망뷰예요. 관망뷰지만 마음속으로는 자 관망뷰지만은 아직은 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을 못하겠어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예. 용 65% 정도 전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음속으로는 롱 65%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나스닥이 쇼차트 기준으로 여기를 자 이렇게 여기에 롱숏 맥점이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 블루까지도 확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숏이다. 설사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숏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너무 뚜렷한 게 자 금요일날 블루 테스트가 나왔어요. 제가 숏이 나오게 된다면 이 블루를 돌파해야 된다 그랬는데 블루 돌파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또 블루에서 급반등이 나와버린 거죠. 이게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볼린저 밴드와 블루에서 급반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롱이 유리한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관망을 보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저 롱이에요 지금. 롱 같아요. 아셨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볼 건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증시까지는 여기서 녹화를 마치고 시황 및 투자 전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